5월달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5월달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그렇게 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실록도 우거지고 꽃도 피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정말 땅에서나 지상에서나 다 생명 활동을 한참 시작하고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인생이란 뭔가,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려면은 12시에 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시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주보에는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게재를 했습니다. 읽어보면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다 알 거고 다 공감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어린애가 이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늘 누워 있어만 하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때가 일정 기간 동안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관심이 변해져 가는 것이죠. 관심의 대상이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살, 7살 되면은 그 전에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그럽니다만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지식, 교육을 이제 받게 되죠.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 가면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의 관심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잘 모를 때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의 관심거리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을 때 애들의 관심거리 그리고 그때의 그 애들의 감각 이것이 다 달라지죠. 성장하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식 표현하는 방식 자기가 관심거리가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싫다 좋다 하는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에 가면은 그만큼 애들의 그 생각들이 이제 자기 주관적인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객관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그 느낌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의 과정에 요즘 애들의 중학교 2학년 정도 오면은 무서울 게 없이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막 다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중2라고 그렇게 요즘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부모가 보호하고 보호 아래서 이렇게 살다가 또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죠. 자기 책임성이라든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자기 삶의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는 까지는 없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역사도 배우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고 이제 뭐 자연계도 배우고 인간의 그 마음도 이렇게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 자기 주관적 생각 그리고 보는 세계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책임성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뭘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의식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눈을 조금씩 이제 떠가는 그런 때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삶의 의미와 목표가 이제 관심이 되는 것이죠.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정치가가 되고 싶다. 유명한 유인전을 읽어보니까 유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또는 아니면 사업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무슨 예술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그 자기 삶의 방향과 자기 삶의 진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인생의 삶의 의미가 뭐냐, 삶의 목표가 뭐냐, 왜 사느냐, 이러한 의미들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린이들이 느끼는 과정, 우리가 이제 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다 알잖아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자식을 놓고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은 생명과 건강 이런 것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의 업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DNA를 부모에게서 DNA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태어나고 그게 성장하면 부모의 DNA만큼 그 부모의 업을 이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업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생각이 있고 또 과학적인 어떤 데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고 또 신체적으로는 어느 부위가 부모가 어느 부위가 건강이 안 좋다면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예를 들어 고혈압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저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에게 간염이 있어가지고 간염을 물려받아가지고 간이 나빠서 이제 10년 전에 간 이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가족력이에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혈압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런 병뿐만 아니라 다른 것 전부가 다 생리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것도 물려받아요. 부모가 어느 분야에 아주 정말 명석하고 그런 그 뛰어난 어떤 그런 역량이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하면 그 분야에
그 어린애에게도 이어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물려받는다고 해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업. 부모가 신병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후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그 신병이. 직접 직계 자손에게 안 물려주면 그 다음 때에게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 부모가 애 낳기 전에 깨끗하게 다 끝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업장 소멸이라고 그러죠. 모든 업장을 다 소멸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어쨌든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업장 소멸이라고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업이라는 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일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주 명석한 그 학문에 대한 공부를 잘 하신 분의 자제분은 그 자제도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모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버릇과 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후대에게 그런 중요한 DNA를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후대들이 다 그걸 받아서 그것을 이제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후대에게 짐을 가볍게 물려주고 정말로 좋은 DNA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건강과 부모의 생활의 이런 것들을 잘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애를 갖고 애를 낳아서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은 이게 이제 그냥 종교적인 건 얘기만이 아니야. 이건 굉장한 생물학적, 과학적 얘기이고 거기에서 다 증명이 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모들은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고요. 이래 해서 애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나가고 사회인으로 나가서 이제 그 사회에서 모든 일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들을 골라야죠. 그래서 적성에 맞는 일들을 골라서 그 일을 전문가가 돼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어느 한 분야의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전에는 전문성이 없어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거 단순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배워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 시대예요. 그 때문에 그 어느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면은 그 분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에 사는 의미가 뭐냐, 글 하나 소개해 주는 것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의미, 우리는 흔히 왜 사느냐고 인생의 의무를 묻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의미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이 얘기가 꼭 맞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이것이 인생이다, 저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해서 딱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굴레만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굴레가 또 하나 씌워진다니까요, 자기한테. 우리 인생은 길가에 피어있는 한 폭의 풀꽃입니다. 길가의 풀꽃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래서 인생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못 산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풀꽃이 아무리 풀꽃을 다 모아서 비교를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각자의 풀꽃 한 포기 한 포기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하루하루 삶에 만족 못하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알면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존재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길가에 피어있는 한 포기 불꽃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인생이 그대로 자유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고 싶고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피곤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바란다면 마음을 가볍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이 별게 아닐 줄 알면 도리어 삶이 위대해집니다. 이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주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자도 짐입니다.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입니다.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입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입니다.
여기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권세. 요즘 권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구죠? 대통령이죠. 어느 시대에나 권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아마 그 자리에 그 권세가 자기는 좋아서 그것까지 올라왔지만 그것이 지금은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왜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 됐느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장모, 부인, 또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의 그리고 거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쪽을 남편 쪽 형제는 아무도 권력에 관계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인 쪽의 형제들은 다 관계돼 있어요. 이해관계가 다 관계돼 있단 말이에요. 저 양평 쪽에 자기네들 그 형제들이 하고 있는 사업 이미 다 진행됐고 이미 다 이익을 추구해서 얻었고 앞으로도 그 얻기 위해서 그 고속도로를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권세나 권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도 한때는 저 종단에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위직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디스를 하고 무시하고 밀어내고 여러분들은 보이지를 않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자리에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들은 다 빗자루로 쓸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은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거를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도 한 3년 정도 후에는 다 밀려나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오던 물결이 그 흘러가는 물결들을 싹 쓸어내지 않아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책임, 권세 또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미움도 낳고 헤어짐도 낳고 만남도 있고 이게 인생살이 자체가 전부가 다 그러한 인생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스쳐 지내가야지 거기에 집착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무게, 엄청난 원망의 짐이 된단 말이죠. 인생 자체가 짐이라고 그랬는데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서 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바엔 기꺼이 짐을 짊어지고 가세요. 짐을 가볍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아있는 한 그 삶 자체가 짐인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가 책임질 것은 책임짓고 자기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걸 확대시킬 것은 확대시키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착을. 젊음의 집착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늙지 않아요? 다 젊음을 등지고 늙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헤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변해가는, 세상이 변해가는데, 인생이 변해가는데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헤어지든지 사별을 하든지 헤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연스러운 인생의 삶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럴 바엔 기꺼이 짐을 짊어지세요. 언젠가 짐을 풀 때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앞서 그랬잖아요. 지고 가는 배낭이 무거워서 버려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풀어보니 그 배낭 속에는 자기가 필요한 산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먹을 것, 뭐 텐트,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산봉우리에 올라와서 배고픈데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저녁에 잘 수 있는 텐트도 있고 이랬단 말이죠. 그것이 짐이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올라와서 홀몸으로 산봉우리에 올라와 있으면 그 산봉우리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 이후에 닥쳐오는 문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배고픔을 받아들이려면 배고픔도 고통스럽죠. 산 봉우리와 산 밑에가 기온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추위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올라올 때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올라와서 그 짐을 풀어보니까 산봉우리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거기 그 짐 속에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어리를 진다고 합니다.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한다고 합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뭐 한 번에 알았겠어요. 강을 건너다가 가볍게 건넌다고 강을 건넌 사람이 물결이 가벼운 것을 물결이 다 휘몰아쳐 가버려놓고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이게 가벼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덩어리를 하나씩 짊어지고 가니까 무겁게 걸어가니까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었더라. 짐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거죠. 헛바퀴가 도는 차에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손쉽게 들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닙니다. 가볍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은 그것은 인생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한번 져보세요.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빈몸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면 발걸음이 무겁긴 하지만 그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 하는 것이죠. 조심스러우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급류에 휩쓸려 가지도 않는 것이죠.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짐을 진 사람은 허리가 굽어질 수밖에 없죠.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세요. 주로 이제 내가 앞에 계시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스님들 얘기이지만 스님들이 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훌쩍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 책임성 없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하루쯤에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가족과 가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책임성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스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스님들은 홀홀 단신이 뭐 바로 하나 옷 3벌 정도면은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는 조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3개월 머물다가 한철 나고 바랑사 짊어지고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이 굳어져 있어요. 다 스님들이.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사설사함이라고 하는, 나처럼 내가 직접 지은 사찰, 이걸 사설사함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계속 천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종단 소유 사찰은 공찰이라고 그럽니다. 공찰 주주는 4년 만에 바뀌어요. 근데 사설사함 주주는 죽을 때까지 이 절을 책임져야 돼요. 수행자라고 하는, 훌훌 털고 가는 수행자라고 하는 그 형식에는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장의 책임을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이 현장에 이 절에 나오는 신도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찰의 스님들은 4년 만에 교체되기 때문에 그냥 가요. 거기에 있는 대중의 책임성, 그 사찰의 역사, 모든 것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찰은 발전이 안 돼도 사설사업은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일반 가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공찰과 사설사업의 주지가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현장에 죽으나 사나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성을 가지고. 어떤 책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책임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훌훌 털고 집착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 현장에 얽매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집착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마음이 커지면은 집착할 때는 책임 지을 때는 책임을 짓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는 집착을 내려놓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현장에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짐을 짊어지고 살아보라는 얘기.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이가 있다는 건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이가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건 뭐 가족밖에 더 있어요? 나를 걱정해 주고 기억해 주고 나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사람은 가족, 우리 사회로 얘기하면 가족 외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은 거지? 별일 없지? 아프지 말고 건강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그것을 점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그 일인 또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것을 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현장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또 자기 삶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현장에 대한 책임성도 짓지 않게 되는 거고,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바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짐 짊어지고 가지 않을 사람은 사회적 짐, 역사적 짐, 자기 현실의 삶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고맙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서 알지 못할 뿐입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사는 이 현장에. 내가 사는 현장에를 두고 막 밖으로 돌아치면은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발딛고 사는 현장에 거기에 책임성이 있을 때에 거기에 자기가 구하는 그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서 알지 못할 뿐입니다. 늘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해서 그걸 찾으니까 이제 나에게 없으니까 허전하고 나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행복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그 속에 행복이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행복을 찾지 않고 자꾸 밖에서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선에서도 그래요. 선에서도. 네 마음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네 마음을 찾아라. 네 마음을 밖에서 찾지 말라. 또 그렇게 했잖아요. 평상심시 도다 했어요. 평상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도를 찾아야 되고, 도리 따로 이렇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는 네가 사는 삶 그 자체에 도가 있고 그 속에서 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지. 그래야 도를 찾을 수가 있지. 네 삶을 마음 밖을 떠나서 네 삶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조사 스님들이 가르치는 선의 지도예요. 행복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서 알지 못할 뿐입니다. 늘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해서 그 행복이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당신이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이신데 어떤 분이 늘 가정을 챙기셔요. 여러분도 가정 안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엄청 돌아다니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못 돌아다니셔요. 가족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그 일이 맨날 이제 가족 확인하는 일이 됐어요.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슨 일이 없는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안전한 것을
마음도 안전하고 그걸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행복한 것이 행복한 거고, 내가 마음이 편한 게 행복한 거고, 내가 건강한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냐 하면은, 그것이 내 일이다, 내 책임이다. 거기 내 책임, 내 일, 그 속에 행복이 있다. 선으로 얘기하면 그 속에 도가 있다. 그 밖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봐야 그 밖에는 행복도 도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책임성이 없는,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않는 그것 속에서 행복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없어요. 그러니 집안을 잘 애정을 가지고 잘 관리하시고, 지방에 책임성을 가지시고, 집안에 또 당신이 일하는 일터에 그걸 잘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짐은 물결이 센 냇가에서는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무게를 중심에 잡아주는 짐이 되는 거고, 바람에 휘날려가지 않는 무게를 중심을 잡아주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현실 땅에 발딛고 살게 하는 그러한 그 행복의 조건이다. 현실 삶에 책임짓고 사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지, 뭐 허황되게 막 도를 깨닫겠다, 없는 도를 저 하늘에서 찾아서 깨닫겠다. 여태 조사 스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것을 딱 제시를 하고, 현실 삶 속에서 도를 찾아라. 현실 삶 속에서 자기 가정만을 철저하게 책임짓든지, 어떤 사람은 그 지역사회를 책임을 짓든지, 어떤 사람은 이 역사를, 자기가 사는 사회의 역사를 책임을 짓고 가치를 가지고 그 역사에 맞게끔 살든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국가, 나라를 위해서 살든지, 그 전부가 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지금 이 자리에 역사적 유인도 있고, 또는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지역에 유명한 사람도 나타나고, 또 금강정사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나타나기도 하고, 금강정사의 신도로서의 가장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타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